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우문현답 시간입니다. 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가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 아이작 뉴턴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물려서 한 얘기라고 진짜 합니다. 뉴턴이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식이 처음 시작할 때가 또 1600년대예요.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뉴턴이 조선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도깨비도 울고 갈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심할 때 어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이 준비를 해야 될지 이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가 이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강성호 아나운서. 네,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 한 증권사의 센터장인데 이렇게 방송도 잘한다고? 자, 이렇게 방송을 잘하는 센터장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 이베스투자증권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재작년과 작년 시장이 어려웠던 시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제시했던 선구자였습니다. 자, 이 남다른 인사이트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일경제TV의 문을 여는 프로그램이죠. 원리를 찾아라 월가월부에서 앵커를 맡으며 개장 전 주요 이슈와 미국 시장 리뷰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시는 신중호 이베스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강성호 아나운서가 소개를 아주 방대하게 해주셨어요. 아니, 이게 직접 준비했어요. 선구자라는 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선구자는 아니고 예. 이제 그냥 템포만 맞춰서 가는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은 안 하시네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요새는 얼마 전에 이제 하반기 전망을 썼는데 네. 중간 점검을 다시 좀 냈어요. 최근에 다들 관심이 많은 2차 전지. 네. 아까 뉴턴도 네, 물렸어요. 그게 맞습니다. 조선업. 예, 동인도 회사 남해버블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500년 전, 600년 전, 10년 전, 5년 전, 2년 전, 1년 전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요새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렇죠. 제 기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7월 27일 기준으로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쭉 빠져갖고 네. 좀 이동을 좀 했어요. 맞아요. 로봇으로도 가고 막 그랬는데 이런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말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8월을 또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8월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7월은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2차 전지를 안 들고 있으면 좀 죄인이 되는 느낌이 맞아요. 좀 있었어요. 아니, 죄인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포모 증후군. 그래서 네. 우리가 얼마 한 3, 4년 전에 집을 안 사면 네, 내가 맞아요. 이제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2차 전지주가 그때 7월 중순 이후에 사실 전체 거래대금의 한 50%가 7, 8개 종목이 거의 4,000개 종목보다 더 많이 거래가 그렇게 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조금 과도했고 네. 그게 이제 수급이 소위 말해서 풀려 나와서 갈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갈대가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갈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네. 2,600까지 와 있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레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레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어디로 갈지 찾아봐야 되는데 당장 2차 전지만큼의 성장이 나올 만한 맞아요. 섹터, 테마가 잘 안 보이니까 하루 계속 바뀌는 그 2차 전지가 끝나고 사실 약간 초전도체 쪽 갔다가 초전도체가 실제 그게 아직은 좀 논란이 있지만 네. 실제 가능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조금은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로 정확한 비유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럼 센터장님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오늘 떨어질까 내일 오를까 사실 이걸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8월 달서부터 뭐 당장 뭐 올해 하반기 이제 내후년까지 사실 전 주가적인 부분보다도 이 2차 전지 우리나라 양극재 중심으로 한 이 업황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업황에 대한 뉴스로
등락이 결정되는 단계를 넘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등락이 왜냐하면 24년 내지는 28년까지 소위 말해서 이게 이익을 가져와서 밸류에이션에 녹여놨기 때문에 네. 싸다 비싸다의 논쟁에서는 이제 좀 벗어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버블의 사이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버블의 사이클에서 봤을 때 현재의 국면이 시장 자체가 꺾이는 타이밍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벌써 2차 전지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카카오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전 1, 2년 전에 카카오라는 그 세 글자만 들어가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불나방처럼 맞아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보세요. 1년 반 지났는데 카카오 하면은 진짜 보기도 싫다.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그룹주가 카카오라는 이름만 나와도 급등하는 사이클에서는 이게 밸류에이션적인 게 아니라 맞아요. 그때의 시장 분위기 그게 꺾이느냐 안 꺾이냐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셀트리온도 있었고 아모레퍼시픽도 있었고 기아차, 조선업, 더 멀리 가면 SKT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단계의 2차 전지에 대한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수명은 시장이 꺾일 때 같이 꺾입니다. 거꾸로 근데 시장이 안 꺾이고 계속 간다. 그럼 2차 전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경험치에 의한 네. 적용이긴 한데 저도 2차 전지가 과도하다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맞아요.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꺾인다라는 건 시장이 꺾인다는 얘기고 시장이 조금 더 간다. 코스피가 이를테면 2600에서 2700을 더 간다 했을 때 2차 전지도 같이 갑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언제나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꺾였을 때 2021년 6월에 카카오 그리고 코스피가 고점 3,300을 극복하지 못하고 좀 하락을 했을 때 그 네. 이후에는 사실 그 이전의 주도주는 철저히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이클을 잘 이해하시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래서 2차 전지가 최후의 한 방은 남았다. 있을 거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그래 2차 전지가 슈팅에 나오면 이제 최후의 마지막 한 방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쭉 상승 추세를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2차 전지라는 부분, 네. 2차 전지의 산업 자체는 계속 있을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전기차. 근데 이 시장과 기업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라는 그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가 영위하는 산업이 지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됐나요? 상당히 지금 많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 전지라는 산업 거기다가 나가서 전기차 아니면 2차 전지는 뭐냐면 전기차 말고의 다른 산업에도 또 파급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관심받고 있는 기업일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기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MLCC 네. 하차할 때 엄청 주가가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오르고 나서 거의 5년, 10년 이상 계속 횡보 국면에 있을 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방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다시 뭐 130, 140 갈 수 있다. 그럼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수익 실현을 잘 하고 나오셔야지만이 이후에 아까 이제 노래 저도 잘 들었는데 여백을 갖고 가야 네, 여백을 갖고 가야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을 때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단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2차 전지를 투자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지표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거만큼 꼭 봐라. 근데- 이거의 흐름에 따라 2차 전지가 오르고 내릴 것이다. 근데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와 관련된 게 수출 데이터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수출 데이터 이미 꺾였어요. 아하.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예. 마진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 또 2차 전지의 약간 셀트리온 효과처럼 약간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그거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네. 있지만 이 수출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이 수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고 주가가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장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 네. 즉 경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경기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저는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를 투자하는데 왜 선행지수를 봐느냐? 우리나라 주가가 꺾이지 않으면 2차 전지 계속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이 경기 선행지수가 언제 꺾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근데 저희가 좀 봤는데요. 올해 말 정도까지는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뭐 수출 데이터나 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물론 그 추정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지만 최소한 10월, 11월까지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경기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런 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뭐 손절이게 되면 손절의 어떤 그 금액을 좀 줄이는 구간을 네. 활용하거나 아니면 익절이게 되면 150만 원 샀는데 100만 원 사서 150만 원 갖다가 지금 조금밖에 수익을 못 냈다 했을 때도 이 9, 10월의 실적 시즌을 통해서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는 기회로 삼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비단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수출입, 특히 이제 네, 수출 데이터를 꼭 맞아요. 봐야 되고 또 맞아요. 경기 맞아요. 선행 지수를 꼭 확인해야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반도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 바이든 행정부가 네, 네.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AI 쪽 반도체 맞아요. 핵 융화까지 걸고 있고 또 미국 의회에서도 대놓고 우리 한국하고 저기 일본도 동참 좀 해.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지금 주말이고 다음 주면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맞아요. 캠프 데이비드였나 예. 미국에서 있는데 거기서 아마도 이제 북중러에 대한 견제, 뭐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지난주에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뭐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네. 뭐 반도체에 대한 이 규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됐죠. 이게 좋은 뉴스나 나쁜 뉴스냐 이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나쁜 뉴스는 맞아요. 규제를 한다라는 네. 건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20%가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는 네. 중국으로 가고 있고 그 중국으로 가고 있는 물량 중에 35에서 40%가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물량 소화를 해줘야만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뭐랄까요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제 나온 수출도 보면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플러스가 안 돌아서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수입을 해주는 사이클이어야지만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좀 나머지 뭐 자동차 이런 부분은 미국으로 가지만 반도체만큼은 중국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사실은 이런 규제는 반도체한테는 좀 전환의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반도체 내에서 AI나 양자나 내지는 뭐 HBM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반도체가 돌아서려면 큐브로스, 즉 물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 이런 얘기를 좀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삼성전자가 제 기억으로는 3월 말에 감산을 했잖아요. 그럼 감산 효과가 맞아요. 이제 6개월 뒤에 온다고 했으면 그게 9월 달이고 네. 또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암이 또 이제 9월에 상장을 상장한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이런 또 이벤트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9월부터는 좀 전에부터 사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감산이라는 거를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산이 시행이 된다는 게 아니라 감산을 시행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미 주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갔어요.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요청을 받은 이 분석이 최근에 있었던 게 네네네. 뭐냐면 상장을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입니까? 패시브 자금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한테 투자하는 자금이 예. 암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오히려. 있어요.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겠지만 알리바바 상장을 했을 때 예. 우리나라의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의 그 소위 말하는 ETF나 패시브 펀드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네. 기대 요인도 많지만 리스크 요인도 많다라는 거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9월에 상장을 하고 나면 그 기대 요인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감사는 실제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녹여져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시장 자체가 좀 8, 9월까지는 저희들도 시장을 조금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4분기 넘어가는 공교롭게도 그 상장 이슈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은 시장이 상당히 조금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그래서 아까 제가 9월, 10월에 2차 전지가 실적 발표나 내지는 만약에 마지막 한 방이 있을 때 좀 수익 실현하자라는 것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정도부터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네요. 업황이 좋아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감산을 하면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그동안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 재고를 풀어내려면 계속 만들어내면 안 돼. 네. 그냥 공급을 줄여. 그러면 있는 거 나가면서 괜찮아져. 이게 지금까지의 논리였거든요. 그럼 감산을 했어. 그러면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려면 수요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가 지금 사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해서 우리가 챗 GPT 엄청난 AI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글로벌 월가의 IB들의 이제 평가도 좀 많이 좀 과도하게 이제 반영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대출 성장률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대출 성장률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다시 가려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금리를 내릴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가기보다는 조금 쉬는 단계 이후에 내년 1분기가 될지 중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금리를 내려줬을 때 그때가 진짜 진검 AI의 시작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이제 과거에도 테마주 랠리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라젠이나 새로운 있었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 끝이 썩 그렇게 좋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의 테마주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테마주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2차 전지도 있고 뭐 아까 초전도체. 초전도체, 뭐 AI 뭐 상당히 많은데 그게 사실 우리가 지나고 봐서야 그거는 실체 없는 버블이었다. 이건 그래도 실체가 있었다라는 판가름이 될 텐데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감히 예상을 해보면 2차 전지는 실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적이 나오고 투자가 드러나고 근데 과도하게 주가를 좀 반영을 하고 나면 그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은 괜찮은데 기업의 주가는 별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가 차화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차화정 2009년 10월 2009년 2010년에 상당한 랠리를 보였어요. 그 자동차, 화학, 정유 산업이 없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2010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정말 처참히 무너졌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2차 전지에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다만 AI는 좀 다를 것 같아요. AI는 아직 시작을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이제 걸음만 뛴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져서 2차 전지는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실제 밸류체인이 더 확장이 됐고 거기에 대한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진이 조금은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A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어떤 밸류체인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가 생겨나가는 그런 버블에 아니면 진짜 나중에 차세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의 그런 DNA는 있는데 아직 그 2차 전지만큼 막 그렇게 강하게 올라온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센터장님 시장에서 뭐 2차 전지는 정말 큰 기회가 있었고 반도체도 굉장히 기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업종군들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조정 보고 니네는 오르기라도 했지. 오르기라도 했지. 그래서 다른 업종 중에서 하반기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외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근데 시청자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센터장님 입장에서 좀 요 업종은 좀 그래도 하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 저희는 아까도 이제 자료에서도 이제 뭐 데이터를 돌리고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봤더니 하반기에는 일단 제약 바이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근데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게 이제 그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인데 플랫폼 기업.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조금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조금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들고 있는데
이게 다분히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거냐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 네, 물론 소외되어 있는 게 제약바이오와 네이버, 네카오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지만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오랐을 때에 금리가 못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장이 없다. 그럼 이제부터 성장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성장이라는 DNA를 갖고 있는 산업이 또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약바이오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주가 돼버렸어요. 이익이 계속 나왔거든요. 실적이 계속 잘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ODM 같은 기업인데 네. 이게 다 물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추정할 때 충분히 이 정도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반응을 안 했어요. 왜? 수급이 안 주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저는 아마 이런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이슈도 있으니까 네. 이게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을 하고 나면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것들에 대한 뭐 소위 말해서 왜 자기끼리 이제 이게 회계적인 문제가 네. 있었던 거 이게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로 이전하잖아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에서 좀 디리스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또 다른 제약주, 좀 괜찮은 제약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기업들, 큰 기업들이 움직여주면서 실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사실은 예전에는 바이오주라고 해도 맞았거든요. 이전 2차 전지주가 됐지만 그 안에 이제 다른 어떤 그 바이오와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수급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9, 10월부터는 더 강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이제 하반기에는 좀 유망하다라고 네. 보셨으니까 네. 제약바이오 볼 때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이 종목들은 지금 신약 기대감을 봐야 되는 건가? 근데 그러자니 리스크가 좀 커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자니 실적 좋은 제약바이오를 봤더니 그렇게 내가 기대한 수익률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이 두 가지에서는 어디를 좀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신약으로 하면은 소위 말하는 대박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회 비용이 너무 커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세론 신약 개발 나왔는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버려요.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의 어떤 진입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는 결국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하고 있다는 건 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이거 어떻게 사?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는 충분히 싸졌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면 가장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사도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쭉 봤더니 그냥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ETF들이 많이 상장을 했어요. 네. 제약바이오 ETF들 네. 상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저는 약간 기관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도 너무 싼데 수급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금 모집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최근에 신규 상장된 ETF를 보는 것도 저는 네.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봐요. 네. 맞아요. 차라리 이게 제약 바이오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삼성에서 내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냥 그거 사는 게 오히려 속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에 중국 이야기를 네. 조금 넘어가서 중국! 맞아요. 이번 맞아. 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 유커. 금지를 해지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중국 관련주 주가가 되게 급등을 급등하고 했죠. 있는 추세인데 혹시 중국 소비주 중에서 중국 소비주 이게 주목하시는 섹터가 있으신지. 면세점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호텔. 근데 이제 또 같이 붙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항저우 아시안 올림픽 끝나면 뭔가 또 다시 느낌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있죠. 아시안 게임 때문에 푼 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9월 달에 하잖아요. 네. 근데 맞네.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이 왔는데 네. 안 그래도 좋았던 성장 산업인데 중국 관광객이 오면서 더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사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압구정을 왔거든요. 네네네. 네.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이제 면세점 갈까요? 압구정을 갈까요? 저는 압구정 갑니다. 압구정. 청영화로 가야 돼요. 압구정과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 되지 않겠냐. 청영화로 가야 돼. 청영화로. 네, 얼굴 고쳐야지. 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도 저도 약간 지인 찬스를 네. 쓰자면
그 지인이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성형외과를 하시다가 네. 중국에 가신 분인데 조금 더 페이를 많이 받고 있대요 아직도. 한국인의 그 어떤 테크닉.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많이 성형 기술이 많이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소위 말하는 본토에 가서 어떤 피부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토가 성형이라든지 한국인 거죠? 한국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본토, 성령의 본토. 본고장. 아니, 기술이 근데 워낙 좋으니까. 저는 네.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게 이제 이게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좀 나온 다음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좀 미리 좀 써줬으면 텍스프리 같은 경우 갈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맞아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면세점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말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미용이나 이런 성형과 관련된 거는 중국이라는 요인을 배제해도 계속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 약간의 어떤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후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니까 최근에 이 유커의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본인들이 억눌렸던 수요를 사잖아요. 어디서 쓰냐 그 네, 중요하네. 어제 쓰는데 사실은 화장품이나 뭐 면세점이나 가방이나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물품이에요. 네. 근데 중국 내에서 소화가 안 되는 물품을 한국에 와서도 할 거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압구정과 관련된 기업들 코스닥 기업 중에 예. 성형외과, 피부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압구정은 약간 상징성을 얘기하고 예.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뭐 필러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여성분도 잘 알더라고요. 뭐 많더라고요. 네. 뭐 울세라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상당히 어쩌면 지금 분기 이후에 내년 그러니까 올해 3분기 내년 뭐 1분기까지 생각보다 시장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 모르는 게 없어. 무조건 가입하고 싶어. 나만 상대했으면 좋겠어. 근데 궁금한 거 다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께 네. 이제 뭐 남아 있는 하반기 투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하반기 투자 우리가 올해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봤었지만 생각보다 좋은 사이클을 2200에서 2600까지 왔거든요. 근데 2600에서 저는 2700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2800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2700, 2700에서 이제 3000 갈 수 있다. 이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2700 정도 넘어가면 올해 장사는 좀 다 했구나. 네. 좀 쉬고 내년 1분기까지 좀 여백을 갖고 가서 내년 1분기에 시장을 다시 좀 바라보는 아니면 곡 선택을 잘했네요. 네, 맞아요. 이 연말 연초에 혹시라도 뭐 예상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이 잘 가더라도 아니면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업종을 보자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네네. 같은 걸로 조금은 포트에 담아놓으면서 너무 쏠려 있지 말고 뭐 2차 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 제약바이오를 사랑할 수 있는 DNA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포트를 변경하셔도 아니면 좀 비중을 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